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은 만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공포 컨텐츠를 즐기는 만땅입니다. 좋아하는 섭자님 방송에 처음으로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쯤입니다. 그해 겨울, 우리 부부는 당시 유치원생 딸과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 프로방스 유람이라는 온천 스파 호텔입니다. 그리 큰 호텔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물놀이에 특화된 곳이라 사계절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 시절 제가 인천의 장례식장 몇 곳에서 일을 했던지라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 집에서 근거리로 2시간 이내에 여행 장소를 찾다가 어린 딸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아내와 저도 겨울 온천욕을 즐길 생각에 여러 곳을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판단하여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살펴본 그 주변 시설들은 공장들, 창고들 등 그리 썩 별다른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 안에서나 실컷 먹고 놀자란 생각으로 호텔에 도착해 예약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바깥쪽 끝호실. 아내가 숙소를 예약할 때 딸아이와 재밌게 잘 수 있도록 다른 객실에 비해 좀 비싸지만 2층에도 침대가 있는 복층 구조의 큰 방을 예약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우리 가족은 신이 나서 우와 하며 좋아했죠. 2층에 있는 침대를 보자 더 신나서 방방 뛰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즐거워했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창문 밖의 흡연구역도 알아볼 겸 숲 풍경을 구경하다가 우리가 묵는 숙소 이쪽 끝편으로 맞은편 숲에 능선이 잘려서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어디든 여행을 가면 주변 환경들을 좀 둘러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방은 천장도 높고 채광도 좋고 내부도 깔끔하게 환한 분위기여서 별다른 느낌 같은 건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실내 물놀이와 온천욕을 즐기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배부른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와 TV를 보며 아이와 또 놀다가 그렇게 아이 잘 시간에 맞춰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지금도 엄마 껌딱지 딸아이는 2층 침대에서 엄마랑 함께 잔다고 누워선 한참을 조잘조잘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조용해져서 잠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아래로 내려와 저와 맥주를 하나씩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 씻고 자겠다며 2층의 침대로 올라갔고 딸아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라 그날도 한참을 뒤척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지새다 TV도 재미없고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뉴스 잡다한 소식 등을 들여다보다 어느샌가 잠들었는데 아마도 선잠이 든 듯 싶은 혼미한 얕은 잠이라고 할까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아래층 더블 침대에 저 혼자 누워 잠을 자는데 어쩌다 눈을 떴는지 깜깜한 방 안으로 어스름이 보이다 점점 선명해지는 사람의 실루엣. 품이 큰 검정 반팔티, 검정 치마, 뒤로 묶어 내려온 옆머리가 단발로 보이는 모습의 하얀 얼굴. 익숙하지만 왠지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 2층의 벽면 아래로 난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위에서 밟아 내려오며 좌위 멀리서부터 저와 시선을 마주하고 아주 살짝 생각거리는 제 아내가 당연한 듯 익숙하지만 어딘가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든달까요? 제 아내가 맞는가 싶은 그녀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옷도 평소에 편하게 입는 검정색 반팔티와 넓고 긴 검정색 치마, 조금은 과한 느낌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죠. 제 눈에 그녀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위에 눌리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제 생각과 몸은 어느 한 부분도 구속받는 느낌은 없었으며 평소 아주 가끔 집에서 가위를 눌려본 경험상 비교적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제 침대까지 다가온 그녀는 옆으로 누워있는 제 코앞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얼굴에 손베개를 한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얼굴은 살짝 싱긋 미소를 지은 채 전 그녀를 맞아주며 옆으로 누운 채 한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잘 자?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 표정 그대로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거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전 한 팔로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다독여주며 자자 라고 말했죠. 그녀는 또 그 표정 그대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답했습니다. 그땐 막 잠도 쏟아지던 타이밍이라 그랬는지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 그냥 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앞에 두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이보다 늦게 일어난 전 아이의 아침 간편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간밤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당신 혹시 새벽에 내려와서 내 침대에서 잤어?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젯밤 그렇게 올라가 피곤했는지 깬 적 없이 잘 잤다 말하더군요. 왜? 무슨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하고는 더 이상 말문을 닫았습니다. 전 그때서야 등골이 살짝 시원해져 오더군요. 간밤의 상황들이 그냥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했거든요. 심지어 제 손으로 그녀의 몸에 닿았을 때의 감촉마저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해보다 꿈이었다 받아들이더라도 아내에겐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겁이 많은 아내를 혹시 모를
간밤의 저의 개꿈 따위로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온 가족여행을 찝찝하게 만들긴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꾸만 떠오르던 그녀의 얼굴과 표정, 무섭다는 느낌보단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고, 혼자 속으로만 불편해하며 하루를 보냈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 밖에 나가 식사를 마친 우린 숙소에 들어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층 침대로 딸아이와 잠자리에 들러 올라가는 아내에게 저는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자. 라는 저의 말에 아내는 기도? 기도는 왜? 라며 묻더군요. 저는 그래도 뭔가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아니, 뭐 그냥 기도 꼭 하고 자. 라고 별일 아닌 듯 넘기며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좀 싱겁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딸아이와 잠을 청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같은 천주교입니다. 당연히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하느님께 기도 중에 늘상 하듯 제 가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은 그냥 잘 지나가 주길 바랬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전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날 밤은 저는 늘 그렇듯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긴 했지만 별다른 꿈이나 그 어떤 상황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을 살피니 왠지 어둡더군요. 간편히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정리해 그 방을 나온 후에야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가 어젯밤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되더랍니다. 그렇게 어느덧 잠이 들었고 어딘가 가까이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 왠지 모를 어떤 시선에 눈이 떠지더랍니다. 2층 벽에 붙은 침대에 바깥쪽에 누운 아내의 눈에 어떤 검은 옷의 여자가 자기와 두 눈의 시선을 마주한 채 작게 씩 기분 나쁜 미소를 입에 머금고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벽에 난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가더랍니다. 아내의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저 아래에 있는 네 신랑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무언가 똑부러지게 정확하진 않지만 네 신랑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신랑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내는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들을 왜 그러는지 머릿속에만 소리를 쳤답니다. 저건 귀신이다 생각을 했고 계속 기분 나쁘게 돌리듯 그렇게 느껴지니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마주한 채 내려간 그 여자는 제 옆에 누워 한 팔로 저를 안고선 제 아내를 비웃듯이 같은 표정으로 제 아내를
약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은 처음 그대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움과 화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어느덧 눈이 떠져 아침이 되었답니다. 간밤에 무서웠다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저의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도하고 자라 했던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는 엄청 소름 돋는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내게 여보, 하느님께 꼭 기도하고 자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내가 이 방에서 뭔가를 봤구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서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도 별로 큰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고,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담담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내 아내와 어린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그 무서움보단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검정색 옷의 여자를 아내의 얼굴로 봤었는데 아내는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합니다. 그 표정, 분명 자기를 보며 씩 올린 비웃는 듯한 미소 진 그 표정만 기억난다 하더군요. 우린 살면서 참 별일을 다 겪어본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내를 다독여 위로하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여자 머리를 단발에 뒤로 묶었어? 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줄 때 저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빼고 말한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 물음에 아내는 아니? 머리는 짧은 단발은 아니고 나랑 비슷했는데 뒤로 묶었었어. 라고요. 그 시절 제 아내는 집에 있을 땐 머리 뒤로 잡아먹는 긴 단발머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걸 본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씩, 작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진 3번 더 갔었네요. 솔직히 말해 그 뒤로 한두 번은 또 나오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더군요. 그때 그 복층 객실만 아니면 됐고 다른 객실에선 그 어떤 이상한 것도 겪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땅입니다. 저는 잘 때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워낙에 많은 꿈을 꾸다 보니 언젠가부턴 강하게 남는다든지 이건 좀 의아하다 싶은 꿈들은 깨어나 기억을 되짚어 휴대폰 등에 메모를 해두는 습관도 갖게 되더군요. 그 중엔 귀신, 가위 눌림 같은 악몽이나 또는 지진, 운전사고 등 몸이 느꼈던 흉몽도 있었네요. 많은 대다수가 말도 안 되는 개꿈들이었지만 아주 간혹 나중에 1년 뒤에나 벌어질 예지몽 비슷한 것과 데자뷰 같은 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다른 이의 꿈 이야기를 믿지도 그리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신경이 아주 예민한 편입니다. 그렇듯 주위 환경이나 자극에 예민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선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 덕에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일도 종종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저도 그런 것들에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예민한 성격 탓인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잘 때 가위에 자주 눌리곤 했습니다. 오래된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한 뒤론 가위는 이제 거의 안 눌리고 있네요.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번엔 제 아버지가 꾸신 꿈과 제가 꾼 많은 꿈들 중에서 현실에서도 반영이 된 건가 싶은 그런 신기한 이야기 몇 가지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디테일한 정황이나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연이 있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꿈 이야기. 집사가 된 아버지. 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의사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라 호용호제하던 사이였고 그분 집안에 내려온 조상들 묘수가 모여있던 선산과 토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편입부지 보상에 들었고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그 부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셨죠. 그분 얘기가 이미 10개 남짓한 몇 개의 묘수가 문중 형제들에 의해 개장되어 이장을 마친 뒤였다 했고 남은 묘소를 아버지가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 보상으로 인해 형제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윤달의 날을 잡아 일을 하게 됐고 중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해 오였나 6기의 묘를 맞아 일이 일이었던지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를 다해 개장하고 나온 유골들을 정성껏 잘 추스려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게 그 일은 잘 마무리하셨고 다 끝내고 집에서 주무시던 날, 그날 밤 아버지는 꿈을 꾸셨답니다. 꿈속에서 낮에 이장 작업을 하던 그 장소, 5에서 6기의 묘지 봉분들 앞에 서 계셨고 묘지 위에는 옛날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고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깨끗한 모습에 앉아있기도 또 어떤 분은 서있기도 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분씩 올라가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 노기를 띤 얼굴과 노여움에 가득 찬 말투로 아버지께 이 못난 놈, 이놈 어딨느냐? 이놈을 당장 데려와 우리에게 사죄하라고 하라. 꿈이라지만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어르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나 섭섭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대꾸했답니다. 그러자 그중 누구인지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에겐 고맙게 여기고 있다. 근데 이 용철이 녀석은 아주 고얀 놈이로구나. 이에 아버지는 아니 그럼 저에게 이러지를 마시고 용출이한테 뭘 하시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그중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안 일을 맞아서 했으니 네가 우리 집살이냐?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리 말을 하는 게지. 집사라. 나보고 자기네 집사란다. 거참. 아버지는 본인이 들은 집사라고 한 그들의 말이 그리도 어이가 없고
우습더라며 몇 번을 이야기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꿈에서 그분들과 옥신각신하시다 잠을 깨셨다 했죠. 아버지가 본 노인들이 화가는 얼굴로 말을 하곤 있었지만 아버지 본인에게 향하던 그 어떤 악의적인 느낌이랄까 감정들은 전해지지 않으셨다고 했고 눈앞에 있는 헐령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못 느끼셨다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하는 현장에선 일하는 인부들보다도 본인 조상들 앞에서의 행실이 겉보기에도 무성의하게 보이더라 더군요. 나중에 아버지가 전해들어 알게 된 사실이 그 지인은 이번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친척과 형제들을 속이고 혼자 보상금을 다 챙기려다가 들통이 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고. 그 남은 묘의 이장도 친인척들 모르게 진행한 것이었다 더군요. 그 이후 그 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난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던 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던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갔죠. 여러 번의 검사를 받은 끝에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다 그러더군요.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조금만 더 지체했으면 정말 큰일 나셨을 수도 있었다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아버지께 그날 심혈관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진짜 죽어가듯 아파하며 힘들게 전화하시던 그때 그 목소리, 정말 눈앞이 새하얘지던 그 순간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다 보니 또다시 떠오르더군요. 아무튼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구나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나를 잡아 좋은 의료진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치셨고 이후 며칠의 입원 치료를 받고 잘 이겨내셔 퇴원을 하게 됐죠.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도 검사와 관련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걸리더군요. 꿈에 나온 그분들이 혹시나 아버지에게 못된 해코지라도 하려던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퇴원한 아버지를 운전하여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마도 그이들이 날 살려준 것 같다 라고요. 아버지는 그리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히는 아니지만 지난 꿈에 그곳에 계셨던 어느 분이 우리가 너는 도와줄 거야 라고 전해지던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버지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사고를 홀령들이 도움을 준 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꿈 이야기, 홀령의 인사. 그때는 기르게 같은 다인병실에 입원해 계실 때 아버지 침상 맞은편에 입원해 있는 어느 한 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도 문병 다니며 몇 번의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 본 그분은 어디가 아프신 건지 손발이 까맣게 변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어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매일을 옆에서 간병하는 군입들을 몇 달아둔 아들과 함께 그분은 간암인가 췌장암 말기인가
그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병명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알더랍니다. 오랜 투병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직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을지 걱정,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어렵게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된 아버지께선 그분에게 자신이 장례식장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형편껏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신부님께 부탁을 해 모셔와 그분께 대세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한 일주일 뒤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한 달 정도 지난 쯤에 돌아가시게 됐죠. 약속대로 아버지가 맡고 계신 장례식장으로 고인의 시신을 모셨고 수의, 관 등의 장례용품들은 무료로 그리고 외주로 들어오는 사장님들에겐 사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선 최소한의 원가 비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그분의 장례를 여느 때보다 더 고인과 남겨진 아들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꺼이 나서서 부족함 없이 잘 치러드렸습니다. 아들은 연신 보일 때마다 코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큰 인사를 하더군요. 괜찮다. 그만해도 된다. 이래 말해도 돌아섰다가 다시 보면 또 그리 인사를 했더랬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드리곤 장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밤에 주무시는데 아버지 꿈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오더랍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온 그분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론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며 어떤 울림이 전해져 오며 인사를 했다네요. 아버지는 그분께 그래 이제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시고 하늘에서 아들이 잘 커가는지 살펴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는 사라졌다 합니다. 그 뒤로 2달 뒤쯤 그 아들이 내일 모레 구립대를 한다며 아버지를 찾아와 인사하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번엔 저의 첫 번째 꿈 이야기, 귀신과의 싸움. 저는 수면장애 때문이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가위에 잘 눌렸습니다. 수많은 가위 눌림 중 제가 귀신이라 느꼈던 무언가와 싸워 이긴 이후 가위와 공포를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매번 가위를 눌릴 적마다 느끼는 그 무서움이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작은 방에서 혼자 잡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엄마 껌딱지인 딸아이는 안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고 아이가 아기였을 때까진 함께 자다가 아기가 커가면서 한 침대에선 자기 불편해 작은 방으로 밀려나게 됐죠. 이젠 혼자 자는 게 익숙해져 더 편합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한참을 잠 못 이루다 얕은 선잠이 든 듯 싶다가 귀로부터 들리는 원인 모를 시끄러운 주파수의 소음을 시작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젠장, 또 가위가 드는구나 싶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더군요. 누군지 모를 어느 사람 같은 형상이 보이고 온몸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공포에 시달리다 순간
어느새 같은 공간의 상황이 바뀌며 그 형상이 아래 위 녹색과 파란색이 섞인 체크 무늬 치마에 교복을 입은 머리가 긴 여학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도 보이고 모든 형체가 뚜렷했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얼굴과 모습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자세한 얼굴은 기억나질 않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본 듯한 예쁜 얼굴이었던 것 같긴 한데 분명 저건 귀신이라고 여겼고 그 귀신은 저와 눈을 마주한 채 제가 보는 시선에서 안방을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듯한 말없는 몸짓과 제스처를 제게 보이더군요. 처음 예쁜 얼굴 그대로 작았던 입의 입꼬리가 점점 귀 옆으로 찢어 올라가는 그 얼굴과 눈은 저기 안은 라는 듯이 안방에는 제 아내와 4살이었던 어린 딸아이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죠. 정말 맞고 싶었습니다. 미치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야! 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입은 움직이질 않고 언제나처럼 온몸에 힘을 주며 저항했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무언가로 짓눌리듯 압박을 받고 있었고 무서움과 절박함에 심장은 쿵쾅 살을 찢어 나올 듯이 요동쳤죠. 점점 커져가는 공포와 두려움은 극단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러자 극한의 두려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갔고 머릿속에서 죽여버린다. 야, 널로 와봐. 너 진짜 죽여볼 거야. 어? 이리 오라고. 악을 쓰며 외쳤더랬죠. 그 끓어오르던 분노를 마침내 폭발시켜 터뜨려 저를 짓눌렀던 가위에서 스르르 풀려났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으로 날아가듯 달려가 그녀의 양팔을 잡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입꼬리를 찢어 올리며 뭐가 그리 재밌어서 웃어대는지 비웃듯이 킥킥거리는 웃는 여자. 그 여자 귀신에게 대고 미친 듯이 욕을 퍼부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던 제 눈에 안방과 거실 모퉁이 벽에 있던 피아노 위에 성모상과 작은 성수가 담긴 성수병이 보였고 저는 얼른 오른팔을 뻗어 성수병을 잡아 그 귀신에게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래도 저를 밀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잡고 있던 한 팔로 그 귀신의 팔을 옆으로 넓게 벌려 붙잡고 그래도 좋다고 킥킥킥거리며 날 쏘아보는 그 귀신을 향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을 외치며 십자성어를 그으며 성수를 뿌려댔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계속해서 저도 그 상황에 눈이 뒤집혀 정신없이 이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악을 쓰며 그렇게 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했던 게 그러다가 어느새 보니 제가 그 귀신의 한 팔을 제 왼팔로 잡고 귀신의 다른 한 팔은 무엇인가 제 등 뒤쪽에서 나온 반투명한 어느 한 팔로 잡아 양옆을 향해 십자가 모양으로 넓게 벌리고 있었더군요. 제 오른손은 성수병을 잡아진 채 귀신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성수를 뿌려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그리 맞서 싸우니 어느새 그 귀신의 웃던 얼굴은 점점 표정 없이 굳어져 가는 게 보이더군요. 킥킥거리며
비웃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그 귀신의 형상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엔 별 효과 없는 건가 싶더니 조금씩 그 귀신이 싫어하는 게 전해져 왔고 점점 더 힘들어 하더군요. 그래, 이제 됐다. 그렇게 느낀 저는 더 힘을 주어 그렇게 상수를 뿌리며 성호를 거댔고 마침내 점점 옅어져 투명해지던 귀신의 형상은 그렇게 비명을 내지르듯 사라졌습니다. 귀신의 손을 움켜쥐었던 제 손에 느낌이 사라졌구나 느낀 그때쯤 전 손을 놓아 풀었고 그러면서 어느새 등 뒤에서 나와 있던 한 팔도 사라져 있더군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서 있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꿈인 거야. 이렇게 인식했지만 그 전해지던 느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선 전 안방 문 앞에 서서 고온이 잠들어 있던 제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났던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아닌 옆에 계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곧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나서 바르게 고쳐 앉아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때 제 등 뒤에서 나왔던 그 한 팔, 손, 그게 무엇이었는진 저 또한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꿈이었기에 가능한 환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이 깨어 일어나 아내와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다시 안방을 향해 걸어가던 전 그때와 똑같이 피아노 위에 놓여진 성모상과 성수병이 그대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위 눌림 이후론 집에선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가위에 눌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귀신과 싸워 이긴 이후론 왠지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생겼고 가위가 들더라도 더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위에 눌리더라도 뭐야? 또 왔냐? 나 이런 새끼들 이 씨발 하며 그저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 겁을 먹지 않고 나도 이제 기가 세져 맞서 대하니 가위 또한 가볍게 지나가고 쉽게 풀어지더군요. 지금도 가위 눌림에 제가 그리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로또 복권. 어느 날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그 꿈을. 꿈속에서 대낮이었고 저는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 라고 말했고 거실에 안 보이던 아내를 찾으며 안방으로 갔는데 아내가 침대에서 처음 보이던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알콩달콩 오래된 불륜 사이로 보이더군요. 저는 너무나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 넋이 나가 있는데 아내는 제가 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태연하게 저를 맞이하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화하더군요. 왔어? 라고 별일 없던 듯 당당하게 저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뭐라 할 말을 잃고 몸이 돌덩이 마냥 굳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그래, 그럴 거야. 하면서도 도대체 이건 또 뭔가 싶어 한참 동안 그 앞에 어리둥절해하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또 속에서 우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싶더니 이번엔 희한하게도 이내 눈이 녹아내리듯이 싹 화가 풀어지더군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땐 무슨 만화에 드래곤볼의 각성한 손오공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 끝까지 화르르 불사르듯 속에서 차오르던 우라가 제 뒤통수에다 누가 찬물이라도 확 끼얹은 듯 맥없이 식어버리더군요. 참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 또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그 옛날 처용과 이야기에 나오는 처용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너무 싫은데 정말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싫지만 왠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체념하듯 방문 앞에서 걸음걸이를 돌렸고 알 수 없는 후회와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다 잠이 깼습니다. 평소 저는 전날에 꾼 꿈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는 걸 터부시하는 사람입니다. 뭐 미신이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다음날 아내에게 되지도 않은 의심이나 간밤의 꿈 내용을 말하기도 웃깁니다. 혼자서 속으로만 앓기도 기분이 너무 더럽고 해서 참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도 괴상하여 포털 사이트에 간밤에 꾼 꿈 해몽을 찾아보았더니 이건 복권에 당첨될 꿈이었더군요. 설마 내게도 이런 행운이, 드디어 내게도 인생 대박나는 길이 오는 건가 기대를 하며 로또 복권을 10,000원어치 샀습니다. 이것만 사자라며 계산을 한 뒤 그래도 약간의 확률을 높여볼 심산으로 뒤돌아서 더 살까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간신히 참으며 아주 살짝 소심하게 5,000원어치만 더 샀더랬죠. 물론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고요. 간밤에 불쾌했던 기억들은 어느새 싸그리 다 잊어버리곤 나 혼자 두근두근 이미 복권의 절반은 맞은 것 마냥 김칫국을 얼마나 많이도 마셔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길었던 한 주를 보내고 토요일 764차 로또 복권 추첨날, TV에서 추첨 번호를 부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의 번호가 정말 차례대로 딱딱 맞아 일치하는 겁니다. 오, 예, 그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두근두근 기대와 긴장감으로 제 몸의 사타구니에서부터 발 아래 온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안 돼.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애석하게도 마지막 끝번호는 저의 로또 번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찌나 아쉽고 화가 나던지. 그렇게 저는 6자리 숫자 중 5자리만 맞아 3등에 당첨되었답니다. 우후. 3등 당첨금 새우 실지급액 117만 3,488원. 지금도 그때에 지급받은 은행 거래 내역 확인증을 버리지 못하고 고이 보관하고 있네요. 한 자리를 아쉽게 틀려 1등을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 복권에 당첨된 기쁨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복권을 다 맞춰본 이후에 저는 아내에게 그날의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어이가 없고 무척이나 아쉬워했던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꾸었던 꿈으로 인해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왕 당첨되게 해줄 거면 다 맞춰서 1등으로 해줄 것이지. 예,
과분한 저의 욕심이겠지요. 이렇게 저와 제 아버지가 겪은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려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긴 글 읽어주신 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의 장소는 인천이고요. 제가 지금도 그때와 같은 집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서 참 오래 살고 있네요. 한때 잠시 아파트를 사서 2년 동안 이사를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적도 있지만 이사 갔던 아파트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아서 재미있을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말해달라 하시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군대 가기 전 20살 때쯤 저는 일찌감치 공부엔 재능이 없어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 불량한 선배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반건달짓을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흥가 등 밖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다 보니 이따금 의도치 않게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며 술, 노래, 여자에만 관심을 쏟고 부모님의 걱정이란 걱정은 다 안겨드리고 속썩이던 때 한 건물 2층에 부모님과 동생들이 지내고 전 혼자 2개의 호실로 나눠진 입구가 건물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반지하 한 호실에서 혼자 지낼 때입니다. 그땐 주로 하루를 오후 5시나 6시부터 이렇게 시작했었으니 야행성 생활은 당연히 몸에 밴 것이었고 여느 때와 같이 술 약속을 만들어 밖에서 진탕 먹고 마시며 놀다가 늦은 밤 새벽 1~2시쯤 혼자 붙고 있던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제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벽에 스위치를 눌러 딱 키는 그 순간 제 눈에 방 안에서 맞은편 긴 유리창 앞으로 반투명한 머플러 같은 게 또는 하얗게 흡사 담배 연기가 공중에 길게 뭉쳐져 넘실넘실거리며 춤을 추듯 그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방 안이 그리 크지도 않았는데 불과 3~4발짝 앞에 그것이 작게 물결치듯 일렁거리며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그걸 보고 몸이 멈춘, 아주 잠깐 시공간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반투명하게 움직이는 순간의 놀람 때문인가 화들짝 공포를 느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무언가 쩌릿한 게 전해지더군요.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분명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주 잠시 하는 단식과 함께 굳은 몸이 풀어지고 아주 몇 초간 짧은 순간의 두려움이 확 들다가 그게 넘어가니 술김에서인지 이판사판이란 생각을 했는지 여긴 내 집인데 하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감히.
여기 내 집이야. 꺼지라고. 네 집이 아니라고, 내 집이라고. 아, 짜증나네. 어? 예, 야, 네가 진짜 여기 그랬습니다. 있으면 어쩔 건데? 많이 어쩔 천박하고 거냐고. 어딘가 좀 많이 이상하다고 어? 느끼시겠지만요. 내가 진짜 아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어? 나가 당장 꺼져.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는지 제 속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우울화가 건데? 욱하고 치밀어 오르며 어쩔 거냐고. 그렇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찢어 죽일 듯 그렇게 미친 듯이 욕지거리를 하고 싸운 것 같네요.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마를 그렇게 어느새 자세히 보려 하니 그것이 방 안 공중에 넘실거리며 움직이던 그것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술김이라 했지만 사실 술은 그걸 보는 순간 일찌감치 헛겠었죠. 이 모든 게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2, 3분 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정신을 차린 뒤 그제서야 겁이 제대로 났는가.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래서 그 방 불은 그냥 그대로 켜둔 채 바로 나가 2층의 집으로 올라가 남동생의 방에서 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만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공포 컨텐츠를 즐기는 만땅입니다. 좋아하는 섭자님 방송에 처음으로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쯤입니다. 그 겨울 우리 부부는 당시 유치원생 딸과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 수유람이라는 온천 스파 호텔입니다. 그리 큰 호텔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물놀이에 특화된 곳이라 사계절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 시절 제가 인천의 장례식장 몇 곳에서 일을 했던지라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 집에서 근거리로 2시간 이내 여행 장소를 찾다가 어린 딸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아내와 저도 겨울 온천浴을 즐길 생각에 여러 곳을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판단하여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살펴본 그 주변 시설들은 공장들, 창고들 등 그리 썩 별다른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없더군요. 그래도 뭐 견해서나 실컷 먹고 놀자란 생각으로 호텔에 도착해 예약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바깥쪽 끝호실. 아내가 숙소를 예약할 때 딸아이와 재밌게 잘 수 있도록 다른 객실에 비해 좀 비싸지만 2층에도 침대가 있는 복층 구조의 큰 방을 예약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우리 가족은 신이 나서 우와 우와. 하며 좋아했죠. 2층에 있는 침대를 보자 더 신나서 방방 뛰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즐거워했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창문 밖의 흡연구역도 알아볼 겸 숲 풍경을 구경하다가 우리가 묵는 숙소 이쪽 끝편으로 맞은편 숲에 능선이 잘려서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싶었습니다. 뭐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어디든 여행을 가면 주변 환경들을 좀 둘러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방은 천장도 높고 채광도 좋고 내부도 깔끔하게 환한 분위기여서 별다른 느낌 같은 건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실내 물놀이와 온천욕을 즐기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배부른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와 TV를 보며 아이와 또 놀다가 그렇게 아이 잘 시간에 맞춰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지금도 엄마 껌딱지 딸아이는 2층 침대에서 엄마랑 함께 잔다고 누워선 한참을 조잘조잘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조용해져서 잠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아래로 내려와 저와 맥주를 하나씩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 씻고 자겠다며 2층의 침대로 올라갔고 딸아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라 그날도 한참을 뒤척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지새다 TV도 재미없고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뉴스 잡다한 소식 등을 들여다보다 어느샌가 잠들었는데 아마도 선잠이 든 듯 싶은 혼미한 얕은 잠이라고 할까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아래층 더블 침대에 저 혼자 누워 잠을 자는데 어쩌다 눈을 떴는지 깜깜한 방 안으로 어스름이 보이다 점점 선명해지는 사람의 실루엣. 품이 큰 검정 반팔티, 검정 치마, 뒤로 묶어 내려온 옆머리가 단발로 보이는 모습의 하얀 얼굴. 익숙하지만 왠지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 2층의 벽면 아래로 난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위에서 밟아 내려오며 좌위 멀리서부터 저와 시선을 마주하고 아주 살짝 생각거리는 제 아내가 당연한 듯 익숙하지만 어딘가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든달까요? 제 아내가 맞는가 싶은 그녀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옷도 평소에 편하게 입는 검정색 반팔티와 넓고 긴 검정색 치마, 조금은 과한 느낌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죠. 제 눈에 그녀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위에 눌리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제 생각과 몸은 어느 한 부분도 구속받는 느낌은 없었으며 평소 아주 가끔 집에서 가위를 눌려본 경험상 비교적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제 침대까지 다가온 그녀는 옆으로 누워있는 제 코앞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얼굴에 손베개를 한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얼굴은 살짝 싱긋 미소를 지은 채 전 그녀를 맞아주며 옆으로 누운 채 한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잘 자?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 표정 그대로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거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전 한 팔로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다독여주며 자자 라고 말했죠. 그녀는 또 그 표정 그대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답했습니다. 그땐 막 잠도 쏟아지던 타이밍이라 그랬는지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
그냥 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앞에 두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이보다 늦게 일어난 저는 아이의 아침 간편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간밤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당신 혹시 새벽에 내려와서 내 침대에서 잤어?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젯밤 그렇게 올라가 피곤했는지 깬 적 없이 잘 잤다 말하더군요. 왜? 무슨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하고는 더 이상 말문을 닫았습니다. 전 그때서야 등골이 살짝 시원해져 오더군요. 간밤의 상황들이 그냥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했거든요. 심지어 제 손으로 그녀의 몸에 닿았을 때의 감촉마저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해보다 꿈이었다 받아들이더라도 아내에겐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겁이 많은 아내를 혹시 모를 간밤의 저의 개꿈 따위로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온 가족여행을 찝찝하게 만들긴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꾸만 떠오르던 그녀의 얼굴과 표정, 무섭다는 느낌보단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고 혼자 속으로만 불편해하며 하루를 보냈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 밖에 나가 식사를 마친 우린 숙소에 들어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층 침대로 딸아이와 잠자리에 들러 올라가는 아내에게 저는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자. 라는 저의 말에 아내는 기도? 기도는 왜? 라며 묻더군요. 저는 그래도 뭔가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아니, 뭐 그냥 기도 꼭 하고 자. 라고 별일 아닌 듯 넘기며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좀 싱겁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딸아이와 잠을 청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같은 천주교입니다. 당연히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하느님께 기도 중에 늘상 하듯 제 가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그냥 잘 지나가주길 바랬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전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날 밤은 저는 늘 그렇듯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긴 했지만 별다른 꿈이나 그 어떤 상황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을 살피니 왠지 어둡더군요. 간편히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정리해 그 방을 나온 후에야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가 어젯밤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되더랍니다. 그렇게 어느덧 잠이 들었고 어딘가 가까이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 왠지 모를 어떤 시선에 눈이 떠지더랍니다. 2층 벽에 붙은 침대에 바깥쪽에 누운 아내의 눈에 어떤 검은 옷의 여자가 자기와
두 눈의 시선을 마주한 채 작게 기분 나쁜 미소를 입에 머금고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벽에 난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가더랍니다. 아내의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저 아래에 있는 네 신랑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무언가 똑부러지게 정확하진 않지만 네 신랑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신랑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내는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들을 왜 그러는지 머릿속으로만 소리를 쳤답니다. 저건 귀신이다 생각을 했고 계속 기분 나쁘게 놀리듯 그렇게 느껴지니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마주한 채 내려간 그 여자는 제 옆에 누워 한 팔로 저를 안고선 제 아내를 비웃듯이 같은 표정으로 제 아내를 약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은 처음 그대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움과 화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어느덧 눈이 떠져 아침이 되었답니다. 간밤에 무서웠다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저의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도하고자라 했던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는 엄청 소름 돋는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내게 여보, 하느님께 꼭 기도하고자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내가 이 방에서 뭔가를 봤구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서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도 별로 큰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고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담담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내 아내와 어린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그 무서움보단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검정색 옷의 여자를 아내의 얼굴로 봤었는데 아내는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합니다. 그 표정, 분명 자기를 보며 씩 올린 비웃는 듯한 미소 진 그 표정만 기억난다 하더군요. 우린 살면서 참 별일을 다 겪어본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내를 다독여 위로하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여자 머리를 단발에 뒤로 묶었어? 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줄 때 저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빼고 말한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 물음에 아내는 아니? 머리는 짧은 단발은 아니고 나랑 비슷했는데 뒤로 묶었었어. 라고요. 그 시절 제 아내는 집에 있을 땐 머리 뒤로 잡아먹는 긴 단발머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걸 본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씩 작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진 3번 더 갔었네요. 뭐, 솔직히 말해, 그 뒤로 한두 번은 또 나오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더군요. 그때 그 복층 객실만 아니면 됐고, 다른 객실에선 그 어떤 이상한 것도 겪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땅님 안녕하세요. 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써주셔서 실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읽었는데 어떻게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또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고쳐서 더 나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고 또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만땅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